혼서를 받은 날 저만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단에서 나는 향이 아니라 물에 빠진 시체 같은 냄새였죠. 모두가 축하할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혼사 받아들이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한양 권세가 대신 팔 다친 포구의 노끈을요.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해창포 염상 대방댁 둘째 딸 연아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죠. 여자는 혼사 하나로 3대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걸음걸이도 웃음소리도 바느질하는 손놀림까지도요. 해창포는 전라도 끝자락에 자리한 포구였습니다. 소금 굽는 냄새와 젓갈 삭는 냄새가 뒤섞여 바람을 타고 흘렀죠. 우리 집안은 그 소금과 젓갈로 불을 일궜습니다. 아버지는 삼남 일대 염정과 어장을 거느린 상단의 대방이셨고요. 그런데 그날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어머니는 옷고름을 여러 번 매만지셨습니다. 저는 안채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연아야, 어서 오너라.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기쁨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사랑채로 들어서자 아버지와 큰오빠가 보였습니다. 상 위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고요. 아버지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윤참봉 댁에서 혼서를 보내왔다. 윤참봉? 한양에서 3대째 벼슬을 이어온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어머니가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붉은 천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비단 봉투가 드러났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봉황 문양이 빛났죠. 참으로 귀한 인연이로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오빠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고요. 모두가 기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봉투를 여는 순간 제 코끝으로 무언가 스며들었습니다. 향이 아니었어요. 비단에서 풍겨야 할 그윽한 향내가 아니라 녹슨 쇠에서 나는 듯한 비린내였습니다. 찬물에 오래 잠긴 쇠붙이 같은 냄새요. 저는 무의식 중에 코를 막으려다 참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죠. 아무도 이상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모두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연아야, 와서 보거라. 어머니가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혼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혼인 날짜와 예물 목록이 적혀 있었죠. 손을 얹어보렴. 복을 받는 거란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혼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손을 담근 것처럼 시렸죠. 그리고 눈앞이 흐려지면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물에 젖은 붉은 치마자락이었어요. 진흙탕에 질질 끌리는 그 치마는 누더기처럼 찢겨 있었습니다. 연아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걷었어요. 환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냉기는 여전했죠. 괜찮니? 예, 어머니. 너무 기쁜 나머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이 혼사를 온 집안이 기다려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끝에 냉기가 가시지 않았고 그 붉은 치마자락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혼서가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물에 잠긴 붉은 치마, 그리고 들려오는 여자의 신음소리요.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물이 도착한 날은 더 심했습니다. 윤참봉 댁에서 보낸 함이 사랑채에 놓였어요. 비단과 은비녀, 옥놀이개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와 언니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함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선명했습니다. 물비린내, 그것도 피가 섞인 냄새였죠. 마치 강물에 떠내려온 시체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요. 저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이 혼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문제는 대안이었습니다. 단순히 거부만 한다면 아버지가 용납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저는 다른 혼처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사람은 구명이었습니다. 포구 끝자락 배수리터에서 일하는 노꾼이었죠. 한쪽 팔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전직 군졸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북방 전투에서 다쳤다고들 했죠. 처음 그를 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포구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배수리터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가 한 손으로 대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향과 송진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며칠째 괴롭히던 악취가 사라지고 대신 잔잔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 몇 번 더 배수리터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은 경험을 했어요. 나무 향을 맡으면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구명에게 시집 가겠다고요.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혼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소리냐? 윤참봉 댁 혼사 대신 배수리터 구명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바늘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정신이냐? 노꾼이라니. 어머니, 제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아버지께 달려가셨죠. 사랑채로 불려갔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상단 딸이 어찌 팔 다친 노꾼에게 시집을 간단 말이냐. 아버지의 호통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멀리서 귀를 기울이는 게 느껴졌어요. 집안 체면이 어찌 되든 말든 내 고집만 부릴 셈이냐. 아버지, 윤참봉 댁 예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무슨 헛소리냐? 피비린내가 납니다. 물에 젖은 피 냄새요. 아버지는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한양 권세가에서 온 혼서를 차버리고 하필 양반도 중인도 아닌 천한 노꾼을 택하겠다니. 아버지, 저는 입 다물어라. 내일 당장 윤참봉 댁에 답서를 보낼 것이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안채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초승달이 가늘게 떠 있었어요.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언니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큰오빠마저도 고개를 저으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혼사가 잘못됐다는 걸요. 윤참봉 댁에서 온 물건들에선 계속 그 냄새가 풍겼습니다. 죽음의 냄새, 물에 빠진 여자의 냄새요. 그리고 구명 곁에서만 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나무 향과 송진 냄새가 저를 지켜주는 것만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몰래 배수리터로 향했습니다. 직접 구명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이유를 설명할 순 없었지만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고에 갇힌 지 사흘째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밥을 주지 않으셨어요. 물만 하루에 한 번 들여보내셨죠. 고집을 꺾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어요. 좁은 창틈으로 햇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시간을 가늠했죠.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셋째 날 저녁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촛불이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신 것 같았죠. 연아야. 어머니는 제 곁에 앉으셨습니다.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풍파 없는 집에 가면 되잖니. 윤참봉 댁은 좋은 집안이란다. 왜 이렇게 험한 길을 택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집은 풍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제게는 보입니다. 무언가 잘못됐어요. 헛것이 보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의원을 불러야겠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셨죠? 당연했습니다. 저라도 믿기 어려울 테니까요. 어머니, 저는 편한 지옥보다 힘들어도 숨쉬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오열하셨습니다. 소리내어 우셨어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버지가 직접 오셨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아버지는 서류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호적 문서였죠. 마지막으로 묻겠다. 윤참봉 댁 혼사를 받아들이겠느냐? 아버지, 대답만 해라. 예냐 아니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아니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그분은 서류를 펼쳐 보이셨어요. 좋다. 오늘부로 너는 이 집 호적에서 빠진다. 내 딸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아서서 나가셨습니다. 이틀 후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은자 몇 양이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와 언니들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어요. 포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이 이상했어요. 검은 갈매기 떼가 빙빙 돌며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무언가 잘못됐다고 조심하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귓가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음성이었죠. 그 집, 오늘 밤 물이 아니라 피가 넘친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포구 인부들만 멀리서 일하고 있었죠.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선명했어요. 마치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배수리터가 가까워졌어요. 나무 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진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죠. 그 냄새를 맡자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편해지진 않았어요. 방금 들은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 집, 오늘 밤 피가 넘친다. 윤참봉 댁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배수리터 앞에 섰습니다. 구명이 대패질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 팔이 불편한데도 손놀림이 정확했습니다. 나무가 매끈하게 깎여 나갔죠. 그는 제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상단 대방댁 딸이 혼자 이곳까지 온 게 이상했을 겁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혼담을 드리러 왔습니다. 구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당연했습니다.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대방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에선 여전히 갈매기들이 울어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구명의 집은 판잣집이었습니다. 포구 끝자락 파도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곳에 있었어요. 벽은 얇은 널빤지를 이어붙인 것이었고 지붕은 이영이 성글게 얹혀 있었죠. 비바람이 불면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상단 대방댁 안채와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선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혼례는 간소했습니다. 증인도 없었어요. 구명과 저, 그리고 아이 하나뿐이었죠. 도연이었습니다. 구명의 전처가 남긴 아들이었어요. 8살쯤 돼 보였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돌렸죠. 눈빛이 차가웠어요. 인사드려라. 새어미시다. 구명이 말했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석에 서서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억지로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잘 부탁한다, 도연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어색했습니다. 구명은 방 한쪽에 자리를 폈어요. 저는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부엌 쪽 작은 방에서 잤죠. 밤이 깊어지자 파도 소리가 커졌습니다. 판잣집이 삐걱거렸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구명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지 않았어요. 가끔 거칠게 내쉬다가 또 얕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버텨온 사람의 결기 같은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살림살이가 빈약했어요. 솥 하나, 그릇 몇 개, 낡은 물동이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았죠. 먼저 보리를 씻었습니다. 어머니가 쥐어주신 은자로 장을 받았거든요. 보리를 솥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천천히 끓였습니다. 도연이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죠. 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리죽을 퍼서 그릇에 담았어요. 그리고 문 옆에 살짝 놓아뒀습니다. 배고프면 먹어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리를 뜨자 그릇을 들고 갔어요. 멀리서 먹는 소리가 들렸죠.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구명은 새벽부터 배수리터로 나갔어요. 한쪽 팔이 불편한데도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저는 그런 구명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존경스러웠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대단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구명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가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치 않은 오른팔이었죠. 내 팔이 이러니 당신을 고생만 시키오.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서방님. 서방님 손은 노를 잡는 손이 아닙니다. 배를 살리는 손이에요. 그 손을 저는 믿습니다. 구명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웃으며 밥상을 차렸죠. 도영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물었죠. 어머니는 어디 갔어요? 진짜 어머니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봤어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왜요? 아프셨거든. 많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보리를 한 번 더 끓였습니다. 누룽지를 만들었어요. 바닥에 누른 보리를 긁어내 그릇에 담았죠.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이거 먹어볼래? 아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릇을 받았어요. 한 입 먹더니 눈빛이 달라졌죠. 맛있어요.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구명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익숙해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도 조금씩 이해하게 됐죠. 구명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버티고 있었어요. 성치 않은 몸으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나고 호적에서 빠지고 판잣집에서 사는 것. 모두 제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버틸 뿐이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윤참봉댁 혼서에서 무엇을 느꼈는지요.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포구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참봉 집안이 왕실 곡물선 장부를 쥐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들의 운송 권한을 독점했다고들 했죠. 그 대가로 뇌물이 오갔다는 소문도 함께 퍼졌습니다. 포구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권세가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았거든요.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능력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냄새였어요. 윤참봉 댁에서 온 물건들에서 피비린내가 났죠. 하지만 요즘엔 달랐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에 섞여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밤마다 들렸습니다. 저는 구명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당분간 밖에 나가지 마세요. 구명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패질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요? 포구에 칼바람이 옵니다. 며칠만 집에 계세요. 구명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일을 쉴 수 없다는 뜻이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으니까요. 괜찮소? 조심하면 돼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었어요. 다만 불안함만 커져갔죠.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윤참봉 집 기와지붕이 보였어요. 하늘에서 무언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곡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뼈였습니다. 하얀 뼈들이 지붕 위로 떨어졌어요. 우두둑 소리를 내며 쌓여갔죠. 그 아래 뜰에는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부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 연기 속에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울고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혀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구명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괜찮소? 예. 꿈을 꿨습니다. 저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꿈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포구가 술렁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문이었어요.
곡물선 장부를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윤참봉 집안이 연루됐다는 얘기도 돌았죠. 저는 구명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마세요. 구명은 제 눈을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소. 오늘은 집에 있겠소.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포구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한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구명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쇠사슬 끌리는 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본 불타는 장부를요.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자 폭우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바람만 쌩쌩 불어댔어요. 저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횃불이 보였어요. 여러 개였습니다. 포구 입구 쪽에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서방님, 저는 구명을 불렀습니다. 그도 이미 알아챘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광군이요. 한양에서 내려온 광군이었습니다. 영모 연루자를 잡으러 온 거였어요. 윤참봉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쓸어간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등불을 끄세요. 빨리요. 구명이 등잔을 껐어요. 방 안이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도연을 불렀죠. 도연아, 이리 와. 아이가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입을 손으로 살짝 감쌌죠. 숨소리도 내면 안 돼. 알겠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구명이 판잣집 틈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헝겊 조각을 구겨 넣었어요.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는 거였죠.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들, 장부를 내놔. 광군의 고함이었어요. 이어서 문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도 들렸죠.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아무것도. 닥쳐. 재물부터 다 꺼내. 소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부잣집들이 먼저 당하고 있었어요. 비단과 은자가 증거가 됐습니다. 윤참봉 집안과 거래했다는 증거였죠. 저는 도연을 더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심장 뛰는 소리가 느껴졌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구명도 미동도 하지 않았죠. 여기도 뒤져볼까? 한 광군이 말했습니다. 다른 광군이 대답했어요. 여긴 배 썩는 냄새만 나네. 판잣집이잖아. 그래도 털어봤자 먼지다. 시간 낭비 말고 다음 집 가자.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정말로 지나간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광군들이 포구 반대편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구명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도 도연을 아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도연이 제 품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였죠. 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살아. 구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빛났어요.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덕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해서입니다. 그 말을 하자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살렸다니요. 비참했던 가난이 처음으로 방패가 된 거였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명이 들렸습니다. 포구 곳곳에서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재물이 많은 집일수록 먼저 당했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판잣집 하나, 낡은 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도연을 품에 안은 채 구명을 받습니다. 그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윤참봉 집안의 일이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제가 거부한 그 혼사가 어떤 의미였는지요.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이후 포구가 달라졌습니다. 윤참봉 집안이 몰락했어요. 영모 연루 혐의로 일가가 모두 잡혀갔습니다. 재산은 몰수됐고 저택은 봉인됐죠. 그들과 거래하던 상인들도 줄줄이 끌려갔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포구의 권세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왕실 곡물선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배를 수리하고 항로를 점검하고 장부를 정리할 기술자들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윤참봉 집안 편에 서서 같이 무너졌거든요. 남은 건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 뿐이었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어요. 배수리터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구명을 만나러 온 거였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가 구명 앞에 서 있었어요. 당신이 구명이라는 노꾼이요? 그렇습니다. 구명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당연했죠. 관아 사람이 찾아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북방 전투 때 곡물선을 수리한 기록이 있소? 예, 있습니다.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기록을 확인했소. 당신이 수리한 배는 세 척. 모두 무사히 항해를 마쳤다고 나와 있소. 구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바라봤어요. 왕실 물자선 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를 찾고 있소.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구명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팔이 온전치 못합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기록을 보니 한 손으로도 일을 해냈더군. 그 정도면 충분하오. 관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구명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내일 관하로 오시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관리가 떠나자 구명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게 꿈이 아니겠지? 꿈이 아닙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구명도 천천히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눈물을 흘렸죠. 그날 밤 저는 구명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남의 눈치 보던 세상이 무너진 자리엔 진짜 손기술이 남습니다. 구명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당신이 옳았소. 윤참봉댁 혼사를 거부한 게 알았습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서에서 맡았던 피비린내, 붉은 치마의 환영, 모든 게 경고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 집에 시집 갔다면 저도 끌려갔겠죠. 영모 연루자 가족으로요. 구명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구명이 관하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도연과 함께 배수리터 앞에서 배웅했어요. 구명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새로 지어준 옷이었죠. 다녀오겠소. 잘 다녀오세요. 구명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닷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과 함께 냄새가 왔죠. 피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물비린내도 아니었어요. 바닷바람 특유의 짠 냄새, 생선 냄새, 소금 냄새가 섞인 그런 냄새였습니다. 살아있는 냄새였어요. 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살아갈 냄새다.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잘하실 거야.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구명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성취하는 팔을 가진 전직 군졸, 포구 끝 판잣집에 사는 가난한 노군, 그런 사람이 왕실 물자선 기술자가 됐습니다. 오랜 버팀과 성실이 빛을 본 거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나고 호적에서 빠지고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제 선택은 옳았어요. 직감을 믿었습니다. 냄새를 믿었고 환영을 믿었죠. 그리고 구명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갈매기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갈매기가 아니라 흰 갈매기였죠.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구명이 관아에서 일하게 되면 우리 살림도 나아질 겁니다. 판잣집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살아남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1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상단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욕심에 윤참봉 집안과 손을 잡았다가 함께 추락한 거였습니다. 장부에 이름이 올라 있었죠. 재산은 몰수됐고 집은 팔렸습니다. 한때 포구를 호령하던 상단 대방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죠. 구명은 관아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선박 수리와 관리를 맡았어요. 왕실 물자선뿐 아니라 포구의 배들도 돌봤습니다. 사람들은 구명을 믿었죠. 그의 손을 거친 배는 파도를 안전하게 헤쳐나갔으니까요. 저는 집에서 도연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읽히고 셈을 가르쳤어요. 아이는 영리했습니다. 빨리 배웠죠. 사람들은 저를 바다를 읽는 안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상한 별명이었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냄새를 맡았거든요. 바람에 섞인 냄새로 날씨를 예측했어요. 물비린내가 짙으면 비가 오고 소금 냄새가 강하면 폭풍이 온다는 걸 알았죠. 어부들이 가끔 물어보러 왔습니다. 내일 배를 띄워도 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냄새가 이상하면 말렸고 괜찮으면 허락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 오는 저녁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비에 젖은 초라한 행색이었어요. 한때 비단 두루마기를 입던 분이 누더기를 걸치고 계셨습니다. 수염은 허옇게 새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죠. 연아야.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어요. 내 눈이 멀었구나.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저를 창고에 가뒀던 분. 호적에서 빼겠다고 호통치던 분이었죠. 하지만 복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안으로 모셨어요. 구명이 놀란 얼굴로 일어났죠. 대방님, 이제 대방이 아니오. 그냥
늙은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습니다. 연화야, 어찌 나를. 아버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본 건 미래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풍기는 냄새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윤참봉 댁에서 온 혼서와 예물엔 피비린내가 났어요. 욕심과 죽음의 냄새였죠. 하지만 구명서방님 곁엔 나무 향이 있었습니다. 살아갈 냄새요. 저는 그냥 냄새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버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며칠 후 폭우의 새벽이었습니다. 구명이 고친 배가 물살을 가르고 있었어요. 하얀 돛이 바람을 받아 부풀어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도연은 제 곁에 앉아 장부를 읽고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를 따라갔어요.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죠. 아버지는 작은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많이 쇠약해지셨지만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계셨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판잣집에서 지킨 수만 번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한 집안의 목숨을 살렸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믿었습니다. 직감을 믿었고 제 선택을 믿었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게 옳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